근데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PBR입니다. 이 PBR은 일종의 기업의 자산 가치를 다루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나 PBR 잘 모르는데 하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PBR은 뭐다? 기업의 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PBR을 이제는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2배가 올랐는데 그 가치를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PBR이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글로벌하게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코스피는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치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2배가 올라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한국의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인 게 있었어요.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그게 바로 이 PER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Price Earning Ratio라고 그래서 아까는 PBR은 뭡니까? 자산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건 earning이에요. 이가 earning인데 이익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미래의 지향점에 있는 거죠. 그거를 해봤더니 자산을 평가해봤더니 이건 저평가가 확실한데 이렇게 2배가 올랐음에도 그런데 이익으로 가치를 평가해봤더니 이제 상당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싼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익을 실현하느냐 이런 고민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항상 이 PER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이 PER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익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PE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 아니고 다른 나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의 주식이 과연 싼 건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약간 퀘스천을 던질 수 있었는데 2026년 실적을 보니까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합니다. 즉 아까 보여드리는 PER은 그러니까 이게 미래이익을 놓고 산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이익이 2026년도 우리가 예상하는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PER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코스피의 PER이 이익 증가 때문에 빠르게 지금 거의 이 단순하게만 볼게요. 2배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올해 예측되니까 올해 PER이 일종의 forward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익의 PER을 계산하면 쉽게 말해서 이게 23배 정도 되는데 10배 초반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PER도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도 올해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PER도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저평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2배 올랐지만 자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싸다는 표현 할게요.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고 반면에 2배가 올라서 PER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글로벌하게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PER이 다시 낮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과 PER을 같이 고려해도 이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2배 올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미래를 보시고 앞으로 투자를 계속 계획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숫자를 보여드린 거예요. 핵심은 뭐다? 저평가 받고 있었는데 이익이 증가하면서 더 저평가 받고 있고
그게 오히려 회복하고 제대로 평가받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6천을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놀랍죠.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입니다. 이번에 2026년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을 기록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어요? 놀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대한민국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구나. 놀랍구나. 아, 진짜 이 반도체는 대단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15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거의 10년간 분기별 영업이익을 제가 그려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2025년 1분기 이 57조 원의 이익이라는 건 뭐라 할까요? 이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막대 그래프로도 보이죠.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장의 이유가 뭐라고 이제 생각되냐면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있죠. 다음 장 보시면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이 한 개를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이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문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봤자 가장 많이 내봤자 20조 원이잖아. 그런데 57조 원을 이번에 냈어? 야, 이건 일회성이야. 과거를 봐봐. 그런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난 걸 일회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삼성전자 이익을 이렇게 내니까 오히려 주식을 팔아요. 선반영됐다고. 그거는 과거에 이걸로 해석하는 거죠. 일회성이네. 근데 여러분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그동안 10조, 15조 내돈 회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판단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주 단편적으로는 뭐냐면 왜 일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이익 증가가 가격 상승에 있지 않습니까? 제품 가격 상승?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즉 공급자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건 뭐냐면 생산량을 막 늘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현상을 그게 이제 시장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반도체는 아주 특수한 부분인데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D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의 칩은 반도체는 과점 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면 수요가 지금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익 증가는 구조적이고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의미 있게 공급을 증가시킬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끝난 시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급하게 설비 투자하고 이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시장의 변화를 먼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새로운 시대라는 건 이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신 것처럼 AI 시대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AI 시대의 쌀처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쌀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제한돼 있다. 그러면 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이 디램 가격이 올랐다는 게 과연 많이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뭐 100% 오르고 또 100% 오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포스러운 수준. 뭐냐면 이렇게 올랐으니까 에이 그거 오래 가지 못해. 또 빠지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의 가격이 오르는 게 과연 과거에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건 기가바이트별로 디램 가격 트렌드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25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져만 왔죠. 두 가지 원인이겠죠. 하나는 기술 혁신이 있었고 하나는 뭡니까? 공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 당하고 그리고 또 소비가 감소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져 오기만 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공급자가 안 생기고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근데 이 급등이라는 게 과연 과거의 그 역사적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렇게 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2026년 2분기에도 또 50% 오른다. 또 올해 연말로 가면 또 30-40% 거기에다가 또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갈지를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냐, 엄청나게 높게 상승한 거냐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의 이익 증가, 이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의 원인, 반도체가 결국에는 빠르게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심지어 PBR도 낮았는데 PER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가격만 보는 거고 중요한 것보다 가치를 보는 건데 그 가치를 평가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우위를 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막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게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건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주가가 오를 확률은 50%고요. 주가가 떨어질 확률도 50%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그리고 많이 오르면서 대부분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손실 경험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좀 생기게 되고 과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변동성은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 쓰지만 좋은 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주가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투자의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게 투자의 목표죠. 그죠? 근데 수익을 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죠? 난 재미로 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는 주식 투자를 나 돈 벌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로 남으려고 한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같은 일종의 컨센서스, 일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근데 여기서 꼭 하나를 고려해야 될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높이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내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도 커집니까?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동의하시죠? 투자를 내가 돈을 벌려고 해. 근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걸 하려고 해. 높은 거에 지향이 있어. 여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손실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자, 이 상황.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익률을 높게 유지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야, 거짓말 하지 마.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야. 이걸 우리가 배워왔죠. 그죠? 저는 거기에 반론을 하는 겁니다. 하이 리턴을 추구하면서, 즉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데? 그게 뭔데? 바로 이겁니다. 그건 오래 투자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하면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요. 잘 보세요. S&P 500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투자하면 네거티브 리턴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얻을 확률이 25%입니다. 어쨌든 75%는 수익을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20년 동안 투자했다면 S&P 500에 갖고 있는 동안 네거티브 리턴, 즉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0%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S&P 500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을게요. 그 수익률을 다 챙기면서 손실날 가능성을 0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수익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즉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그건 오랫동안 투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 복리를 얘기한 거예요. 즉 이거 한번 보실래요? 매년 1,000만 원으로 1년 동안 10%씩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이게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거의 몇 배요? 17배 수익이 났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하면 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하지만 리스크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면 결국 오랫동안 투자해야겠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오랫동안 투자하셔야 돼요.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게 목표인데 이거 보세요. 제가 그래 나 높게 나 돈 많이 벌려고 나 주식 투자 오래 할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시작했어요. 1년 동안 10% 이익 얻어서 1,100만 원 벌었습니다. 좋습니다. 욕심 안 내고 계속 이걸로 투자해요. 돈 더 있지만 욕심 안 내고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할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10% 냈고 1,210만 원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나 2년 동안 20% 벌었는데 2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계속 마음을 유지하면서 심리를 도닦으면서 3년 또 투자했어요. 또 10% 수익이 났어요. 1,300만 원이 됐는데 31만 원이 또 붙습니다. 이게 복리 효과인데 그러면서 4년 5년 동안 돼서 이게 5년 동안 10%씩 내서 50% 수익을 낸 게 아니고 얼마 수익을 냈습니까? 거의 61%를 냈죠. 그래서 1,610만 원이 됐어요. 너무 잘했죠. 이 상태를 30년 동안 계속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나는 1억 7천의 목돈을 얻어야지라고 그랬는데 6년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투자 천재다. 그래서 단번에 끝내야겠다. 자, 한 번에 내가 더블 일으키고 쉽게 말해서 한 10배 수익을 내서 가자. 한 방으로 가자. 6년 시점에는 무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얻었던 게 800만 원이 됐습니다.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은요, 이제 주식 투자를 실망하고 아예 이제 안 해요, 안 해. 오히려 더 무리하면서 빨리 1,600만 원 벌려고 또 무리한 투자를 해서 이게 거의 또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수익률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수익률 계산을 또 잘못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수익을 높이려면 오래 투자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간과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투자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나 여기서 대박 나야지 이러면 오래 투자 못합니다. 필연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무 많은 돈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금액이 적을수록 오래 투자가 가능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오래 투자할까요? 1억 투자한 사람들이 오래 투자할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 이익 얻고 20% 얻으면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1억 해서 10% 이익 얻어서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바로 빼내서 막 다른 데 쓰고 이럴 겁니다. 오래 투자가 잘 안 돼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가 투자자? 욕심을 내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욕심을 안 내야 결국 그게 돈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다?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큰 손실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욕심과 큰 손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과 큰 손실을 내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투자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강조 드리는 겁니다.